1998년 봄, 인천 외곽에 있던 영진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직도 김지원의 일상을 흔들고 있었다. 8살이던 딸 김소은이 학교 체험학습 도중 흔적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 시간은 25해 동안 멈춘 듯 흘렀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장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작은 별 모양 머리핀 하나뿐이었고 그 물건은 지원에게 그날의 공백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달간의 조사 끝에 더 이상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단순한 행정문구는 지원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새겼고 가정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남편은 스스로를 탓하며 집을 떠났고 시댁은 체면을 이유로 연락을 끊었다. 사람들의 관심도 빠르게 식어갔지만 지원에게는 하루도 잊히지 않는 현실이었다. 그 시간 동안 지원은 소은의 방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했다. 작고 밝았던 딸의 흔적을 지우는 순간 마음속 마지막 기반까지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침대 위에 놓인 인형, 책상 한켠에 남아있는 색연필, 서랍 속 얇은 일기장은 모든 시간이 그날에서 멈춰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원은 매일 일과를 마친 뒤 그 일기장을 꺼내 한 줄씩 읽곤 했다. 인하대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마칠 때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지만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소은과의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소은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친구를 좋아했는지, 짧은 문장 속에 남은 흔적들은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을 되살렸다. 지원은 그 믿음에 의지해 모든 날을 버텼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말했지만 지원은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이 바뀌고 영진공원이 폐쇄되고 도시의 풍경이 변해갔지만 지원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지만 지원에게 25년은 한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긴 시간이었다. 자정을 넘기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늘 소은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억과 겹쳐졌고 지원은 그 감정을 쉽게 털어낼 수 없었다. 누군가는 오래된 실종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지원에겐 진행형의 시간이었다.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단단하게 자리 잡은 질문이 있었다. 대체 그날 영진공원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다. 지원은 수없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자료가 남아있을까 싶어 인천 중부경찰서 기록보관실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이 야속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주변 정리를 마친 뒤 소은의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마음을 덮었고 몇 번이나 읽은 문장이지만 다시 한 줄씩 따라가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일기 속 해맑은 문장과 다르게 현실은 거칠었고 지원은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각이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일기장을 덮은 손끝에 쌓인 감정이 짙어질 때쯤 집안에 오래전에는 들리던 적이 있었던 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러 해 동안 움직이지 않던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기에 지원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가족들도 쓰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는 번호였다. 새벽 3시를 지난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지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불안과 긴장감을 동시에 흔들었다. 전화벨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지원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수사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누군가 오래된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마침내 지원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것은 짧고 낯선 숨소리였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이어 아주 차분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지원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대신 단 한 문장을 또렷하게 남겼다. 그 말은 25년 동안 닫혀있던 지원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기록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전화 속 목소리는 몇 초간의 침묵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질문을 던졌다. 영진공원의 빨간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그 한 문장은 지원이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사건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누구도 빨간 창고 이야기를 한 적 없었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세부였다. 더군다나 전화기가 울린 시각은 새벽 3시 41분, 그 시각은 소은이 사라진 당일, 지원이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던 시간과 비슷하게 겹쳐 있었다. 목소리는 다음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남은 것은 질문 하나뿐이었다. 지원은 그 짧은 통화로 인해 오랫동안 묶여있던 시간의 문이 다시 열린 듯한 감각을 느꼈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진실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예감이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이후로 지원은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25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지원은 서랍을 열고 닫으며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보았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영진공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날 들었던 소음,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던 순간의 혼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종료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흐릿하게 뒤섞여 다시 떠올랐다. 전화 속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진공원의 빨간 창고라는 특정어는 지원을 움직이게 했다. 그곳은 실종 당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원 스스로도 긴 시간 동안 불러올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새벽에 그 장소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오래된 시간의 문을 완전히 다시 열어젖히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자 지원은 미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영진공원 자리로 향했다. 폐쇄된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재개발을 위해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공원 입구였던 자리는 이미 흔적조차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공사 준비가 멈춘 듯한 넓은 부지였다. 울타리 너머를 보는 순간 지원은 자신이 이곳을 다시 찾게 될 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어두운 곳에서 이 장소가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출입을 막는 팻말 너머로 보이는 흔적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이 울타리 근처에서 오래 서 있자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부지를 관리하는 나이 많은 경비원이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온 뒤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했다. 그러나 지원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자 경비원은 어딘가 익숙한 듯한 눈길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년 전에도 한 여성이 이곳을 찾아와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 여성 역시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경비원의 말은 단순한 경비 업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가 덧붙인 한 문장은 지원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두 사람 모두 빨간 창고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빨간 창고는 실종 당일에도 명확한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경찰 역시 그곳을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점에 두 명의 사람이 같은 장소를 찾았다는 말은 영진공원 내부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경비원에게 창고 위치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이미 철거된 지 오래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창고가 있던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정확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지원에게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소은이 남겼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냄새와 오래된 종이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속에서 지원의 시선을 끈 것은 소은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린 영진공원 손그림 지도였다. 딸이 직접 적어둔 작은 글씨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왼쪽 아래에 그려진 빨간 창고 그림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싫어해. 지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린아이가 쓴 문장 속에 두려움이나 경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문장은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실종 전 아이가 느꼈던 무언가를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 뒷면에는 희미하게 번진 숫자 17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불에 살짝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지원은 손끝으로 그 부분을 살짝 만졌고 종이 질감 아래로 다른 형태의 글씨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빛의 방향을 바꾸며 종이를 확인하던 지원은 그을림 아래에 거의 지워진 문장을 발견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오래된 종이 속에서 드러난 이 문장은 소름 돋는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실종 당일 경찰이 확인했던 창고는 단순한 구조물이라 기록되어 있었지만 소은이 남긴 문장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만약 실제로 지하 공간이 있었다면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은의 지도와 전화 속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특별한 의미 없는 문장이길 바랐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집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지원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3시 41분이 되어갈 즈음, 다시 집 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날과 똑같은 시각이었다. 오래된 전화기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지원은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상태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자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비밀을 품고 있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짧은 문장 하나만 남겼다. 아직 그곳에 있어. 그 말은 지원의 마음을 깊게 흔드는 동시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래된 사건을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처럼 들렸고 지원은 이 문장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진공원과 빨간 창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는 그 말을 남긴 뒤 아무 설명도 없이 통화를 끝냈고 지원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지원은 연속해서 걸려온 새벽 전화 이후 마음이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빨간 창고에 관한 말이 반복될수록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만 남아있던 인물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언니 김서경이었다. 소은이 사라지던 해, 서경은 미추홀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던 당사자였다. 당시에는 가족 전체가 충격에 잠겨 있었고 서경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따질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원은 어느 순간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하필 서경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걱정했는지, 그날 이후 서경의 태도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거리감이 25년이 지난 지금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지원은 결국 언니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서경은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바쁜 일정을 핑계로 가족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지원이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간 이유는 마음속 의문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경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지원은 대답을 미루고 언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긴 세월 동안 쌓인 거리감은 어색한 침묵으로 이어졌고 지원은 자연스럽게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시선을 사로잡는 한 물건이 보였다. 책상 위 작은 유리함 속에 놓여있는 별 모양 머리핀이었다.
그 형태와 색깔은 소은이 사라진 날 차고 있었던 머리핀과 너무도 흡사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유리함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끌어올랐다. 왜 언니의 책상 위에 소은의 머리핀과 같은 모양의 물건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언급하려 했지만 서경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반응은 지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하는 듯한 언니의 태도는 자연스럽지 않았고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사무실에서 나온 뒤에도 지원의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다. 별 모양 머리핀, 경찰 조사 중단 요청, 실종 이후 보였던 거리감.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확신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지원은 그날 언니 집으로 갈까 고민했지만 차분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뒤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한 지인의 소개로 과거 소은 실종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주민은 스스로도 오래전 기억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사건 당일 밤에 분명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새벽 3시가 되기 전 지하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운전자는 서경처럼 보였다고 했다. 평소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의 모습과 달리 어딘가 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리고 차가 향한 방향이 영진공원 쪽이라고 말했다. 이 증언은 지원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날 새벽에 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시간에 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은 실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지원은 언니와 관련된 조각들이 조금씩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의문은 서경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과거 학급 활동을 촬영했던 사진사에 대한 기억도 떠올랐다. 소은의 반이 영진공원에 갔던 날 사진을 담당했던 외주 사진사가 있었다. 지원은 어렵게 수소문에 당시 촬영을 맡았던 사진사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그와의 만남은 새로운 단서를 드러냈다. 사진사는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찾아보며 당시 남아있던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의 화질은 흐렸고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지만 소은과 반 친구들이 찍힌 사진 속 배경에는 분명 빨간 창고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사진을 넘기던 중 사진사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자신도 촬영 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사진 한 장에 공원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남성이 창고 근처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듯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사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원이 실종 사건을 언급하자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심호흡을 삼킬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실종 날에 존재했던 수상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서 있던 위치는 빨간 창고 바로 앞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이미 손상되어 정확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남성이 공원 직원이 아님을 사진사는 확신했지만 신원은 알 길이 없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경의 행동, 별 모양 머리핀, 주민의 목격담, 사진 속 낯선 남성의 그림자, 그리고 새벽 전화에서 언급된 빨간 창고. 각각의 조각은 따로 보면 모호했지만 하나로 이어지면 설명하지 못할 무언가가 숨어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지원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서경에게 직접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섣부른 대면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날 새벽에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소은의 머리핀과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은 그 모든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다음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사건의 중심에는 단순한 실종 이상의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고, 지원은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 큰 무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사진사가 남긴 말과 송도 주민의 기억을 정리하며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의혹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빨간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곳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소은의 실종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고 지원은 사건이 있었던 시기 그 공원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하나의 단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원은 오래된 커뮤니티 게시물, 지역 주민센터의 협조, 여러 통의 문의 전화를 통해 조금씩 연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침내 두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한 명은 공원 시설을 관리했던 기술자였고 다른 한 명은 공원 운영팀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이었다. 둘 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기술자는 공원 전체 시설을 점검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창고 주변을 자주 오갔고 그 시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상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밤이 되면 번호판이 없는 트럭이 조용히 창고 앞에 서 있곤 했으며 차량에서 내린 남성 몇 명이 창고 안으로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자신이 접근하자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렸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기억했다. 운영팀 직원의 진술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창고 근처 시설 점검 중 들었던 소리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고 했다. 당시 공원은 지역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 봐 창고 주변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관리자로 알려진 박건태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박건태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느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직원 신분증이 있었지만 기록이 기이하게 빈약했고 연락처나 주소가 불완전했다. 심지어 본명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직원 회의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누가 질문을 하면 둘러대듯 얼버무리는 태도가 반복되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운영팀 직원은 정리 대상이 된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폐기할 때 본 문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했다. 17일 이전에 아이를 돌려보낼 것,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어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원이 찾는 내용을 듣고 나서야 그 문장이 심상치 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숫자 17이라는 표식은 소은이 남긴 그림 뒷면에서도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숫자였다. 각기 다른 시점의 사람들이 동일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기술자는 공원이 1999년에 폐쇄된 직후 박건태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창고를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 어느 직원도 그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누구도 그의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의 기록이 불완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공원에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원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소은의 실종, 언니의 이상한 행동, 낯선 남성의 그림자, 그리고 창고에 얽힌 여러 증언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은 결국 밤에 직접 공원터를 다시 찾기로 했다. 낮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빨간 창고가 위치해 있던 자리 근처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 작은 녹음기를 남겨두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무언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녹음기가 수집할 소리에 기대를 걸었다. 밤새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무거웠다. 혹시 아무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지원은 녹음기를 회수한 뒤 곧장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대부분은 바람소리처럼 들리는 낮은 잡음뿐이었고 철문이 흔들리는 듯한 미약한 공명음이 간간히 섞여 있었다. 그러나 녹음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몸을 굳힌 채 숨을 멈췄다. 분명히 들리는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있었다.
아이의 울음이라기엔 너무 약하고 불분명했지만 단순한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이었다. 그 울음소리 뒤에는 낮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곧 데리러 올 거야. 너무 짧아서 추가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누군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농담이나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혹시 착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어폰을 바꾸고 음량을 조절하며 다시 확인했지만 울음과 목소리는 계속 똑같이 들렸다. 그러나 이 소리를 증거로 내밀기에는 너무 희미했고 듣는 사람에 따라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원이 가까운 파출소에 찾아가 파일을 들려주었을 때 담당자는 바람소리나 동물 울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원터가 오래 비어있던 곳이라 자연적인 소음이 섞였을 수도 있다는 식의 설명만 돌아왔다. 담당자는 더 큰 단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 그동안 쌓아온 조각들이 의미 없이 흩어지는 듯한 무기력감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소리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원은 녹음기와 증언들이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여러 증언 속에서 반복되는 존재, 창고를 출입하던 번호판 없는 트럭, 의문스러운 관리자의 배경, 그리고 17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기묘한 연결점. 지원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진실은 분명 창고와 그 안에서 오갔던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지원은 이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단단히 하며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다. 지원이 창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녹음기에서 확인한 소리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여러 단서가 어둠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듯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흩어지는 느낌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문 앞에 놓여있는 작은 흰 봉투를 발견했다.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발신인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봉투를 들었을 때 안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종이의 느낌이 전부였다.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봉투를 무시할 이유는 없었다. 지원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 마치 아이가 서툴게 따라 쓴 것처럼 보이는 글씨로 덤마, 난 엄마 옷 냄새가 아직 기억나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그 글씨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너무 짧았지만 25년 전 소은이 남긴 감정의 조각 같은 느낌이었다. 글씨체는 분명 아이의 손으로 쓴 것처럼 보였고 오랜 세월 속에서 익힌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듯했다. 지원은 곧바로 이 편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이웃은 KT 알레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편지와 전화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지원은 그에게 최근 새벽 3시 41분에 걸려온 전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웃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조회해 줄 수 있다고 말했고 며칠간의 확인 끝에 2통의 전화가 모두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 번째는 부평역 근처였고 두 번째는 송도에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 쇼핑몰 인근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두 장소 모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었고 새벽 시간대라면 주변에 거의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원은 두 위치 중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선택해야 했다. 지원은 트리플 스트리트에 공중전화가 있는 위치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중전화 부스 중 대부분은 철거된 상태였지만 이웃이 알려준 위치를 토대로 당시 설치되어 있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몇 분을 맴돌며 혹시라도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주변 가게에 문의를 해보았다. 그러던 중 한 매장의 직원이 새벽마다 공중전화 근처에서 어떤 여성이 잠시 서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직원은 얼굴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검은색 옷차림이었고 주변을 살피듯 조용히 움직였다고 했다.
지원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주변을 조사하던 중 마침내 자신에게 말을 건네려는 듯한 한 여성을 마주했다. 그녀는 한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주리는 오래 고민하다 말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새벽 전화의 주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 적힌 지시대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아직 가지고 있었고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편지는 겉봉투부터 내용까지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손글씨는 작고 일정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전화번호와 말해야 할 문장 2가지가 적혀 있었고 다른 정보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리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던 또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장난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 사진은 오래전에 촬영된 듯한 흐릿한 사진으로 한 아이가 의료복을 입은 어떤 여성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 사진을 받아 들고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소은과 비슷한 또래였고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검게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보였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지원은 여성의 목에 걸려있는 작은 은색 목걸이를 발견했다. 단순한 장식품 같았지만 그 형태는 지원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그것은 1998년부터 서경이 항상 하고 다니던 은색 목걸이와 똑같았다. 지원은 순간 몸이 굳어졌고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조각들이 강하게 뒤엉키기 시작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연결점이었다. 지원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동안 주리는 자신이 사진을 훼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불안감이 심했고 이 편지를 지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고 지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리는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부조화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이 손을 잡은 여성이 굳이 얼굴 부분을 지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자신 같은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도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편지를 다시 건넨 후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지원은 주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진과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경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소은의 실종 당시 서경의 이상한 행동, 송도 주민의 목격담, 집안에서 발견된 소은과 같은 모양의 머리핀, 그리고 이번 사진 속 은색 목걸이까지. 너무 많은 단서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은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희망과 착각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야 했던 시간을 기억했다.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주리와의 만남으로 사건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비극이 아니었다. 누군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 지원을 이 사건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새벽 3시 41분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고집하며 전화를 걸어온 이유, 사진 속 여성의 정체,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워진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원은 이 모든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안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계속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경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짙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마지막 남은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서경의 집으로 향했지만 현관 앞에서 낯선 정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문 또한 잠겨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서경이 전날 갑자기 짐을 챙겨 집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원의 불안감을 더 크게 자극했다. 사진 속 목걸이를 본 순간 떠오른 의심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다. 서경의 실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지원은 결국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수록 사건은 더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점점 강해졌다. 사진, 편지, 새벽 전화, 그리고 서경의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모든 것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실의 전조였다. 이제 지원은 서경과 사진 속 여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늦은 밤 공기는 하루의 끝을 알리듯 고요했지만 지원의 마음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서경의 흔적 없는 실종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을 먼저 따라가야 할지 모호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는 본 적 없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새벽 전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망설임이 찾아왔지만 이 시점에 걸려오는 낯선 전화가 의미 없이 올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은 천천히 통화를 연결했다. 그 순간 조심스럽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차민서라고 소개했다. 나이는 28살이라고 했고 자신이 왜 지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참 숨을 고르는 듯한 조용한 정적이 이어졌다. 민서는 2달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중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고 말했다. 상자 안에는 낡고 일부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모서리가 닳아 오래된 흔적이 가득했다. 그것은 출생신고서의 일부였으며 그 종이에는 김소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민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차씨 성으로 불려온 이유를 의문 없이 받아들였고 어머니가 자신을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문서를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의 날짜, 기록된 주소 일부, 그리고 서류에 노후된 상태는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민서는 이 문서를 해석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고 1998년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 김소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지원의 연락처를 찾았고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지원은 듣는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민서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 동안 잊을 수 없었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원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짧은 대답을 남기며 장소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원은 고민 끝에 예전 영진공원 정문이 위치를 말했다. 사건의 시작이 그곳이었다면 새로운 단서 또한 그곳에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며칠 후 지원은 약속된 시간에 공원터 근처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을 위해 많은 구조물이 철거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예전 공원의 출입구가 있던 자리는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리던 지원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가 바로 차민서였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민서는 지원과 처음 보는 사이였음에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한 무언가가 있었고 지원은 순간적으로 오래전 소은의 눈빛이 떠올랐다. 민서의 표정은 긴장과 조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둘은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서는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한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출생신고서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늘 어딘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기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반복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속에서 맡게 되는 한 가지 냄새가 유독 선명했다고 했다. 그것은 특정한 공간이나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지만 누구의 냄새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꿈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자라면서 점점 잊혀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민서는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 꿈속의 냄새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했다. 지원은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절차가 필요했다.
지원은 민서에게 DNA 검사를 받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자신도 여태껏 알지 못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문해 DNA 검사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자 확인 절차에 익숙한 기관으로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했다.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민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검체 채취에 응했고 담당자는 처리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원은 이미 마음속에서 커다란 물결이 일고 있었다. 민서를 바라보는 동안 여러 기억들이 겹쳐 떠올랐다. 소은이 어릴 때 자주 하던 질문, 남몰래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소박한 문장들, 그리고 지원이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실루엣 같은 조각들이 민서의 존재와 겹쳐졌다. 지원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민서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묵묵한 확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지원은 민서를 참아 안을 수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깊은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민서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지원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견뎌내기로 마음먹었다. 지원은 서경의 실종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채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비상키를 알고 있던 지원은 마음속 깊은 갈등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다. 집안은 서둘러 떠난 사람의 흔적처럼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남아 있었다. 서경이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원은 서경이 평소 귀한 물건을 숨겨두는 장소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서랍과 장식장, 책장의 틈새까지 천천히 살폈지만 처음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남은 공간, 장롱 아래 어둡게 파묻힌 작은 틈에서 손끝에 닿는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끌어내자 낡은 갈색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기운을 담고 있는 듯한 상자였다. 지원은 상자를 열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작은 노트 한 권이 나타났다. 표지는 바래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노트의 첫 장에는 박건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진공원 창고 관리자로 알려진 그 인물의 이름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 글씨는 조심스럽고 일정하지 않았지만 적힌 내용은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았다. 그 노트에는 영진공원이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공원이 지역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공간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이익과 재정적 목적을 위한 은밀한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이어졌다. 노트는 공원이 집양알선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 구조의 중심지였으며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적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쳐 창고로 모였고 이후 중개인들을 통해 전국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지원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더 가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노트의 한가운데에는 1998년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8살 정도의 여자아이, 김씨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창고로 들어옴 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있는 힘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어지는 기록 속에는 다이를 데려온 사람은 여성지라고 적혀 있었고 박건태는 그 여성이 창고의 문턱을 넘기 전 한참 동안 망설였다며 그날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후일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문장도 적혀 있었다.
노트의 다음 장에는 아이가 창고에서 곧바로 중개인을 통해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한 간호사에게 인계되었다는 기록이 이어졌다. 간호사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여러 아이들을 비밀리에 넘겨받아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과정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지원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박건태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영진공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꼈고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자료를 인천경찰청에 전달하려 했지만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먼저 그를 막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짧았지만 섬뜩하게 다가왔다.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까지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그 노트를 덮지 못한 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붕괴와 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의 친언니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멈춰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즉시 노트를 닫고 상자를 밀어 넣었지만 발걸음의 리듬으로 보아 돌아온 사람은 서경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경을 바라보았다. 서경 역시 지원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고 침묵이 둘 사이를 짓눌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서경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날의 결정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다고 말했다. 서경은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공원에서 일어나던 일에 대한 소문이 가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미 뒤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모든 일이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십 년 동안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서경의 진심 속에서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벗어나지 못했던 오래된 억압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소은의 실종, 창고의 비밀, 부산으로 향한 아이, 서경의 선택, 그리고 박건태가 남긴 마지막 기록까지. 모든 진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눈앞에서 떨리는 서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조각을 완전히 드러내고 반드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통보는 이른 아침 조용한 문자로 먼저 도착했다. 지원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로 문을 열지 못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고 너무 많은 오해와 절망을 지나온 세월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차민서와 김지원의 유전적 일치율은 친모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확인할 수 없는 희망과 두려움이 얽혀있던 감정들은 한순간에 흔들렸고 오래도록 응어리진 시간들이 낮게 흔들렸다. 민서가 바로 소은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이 되었다. 지원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전화 너머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복잡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세월의 틈에서 잃어버렸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히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느꼈다.
며칠 후 지원과 민서는 모든 증거자료와 박건태의 일기를 모아 인천경찰청을 찾아갔다. 오래전에 다친 채 잊힌 사건이 다시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담당 형사는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사안의 무게를 판단했고 필요성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개시했다. 형사들은 오래된 사건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지원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5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서는 곧바로 조사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라도 반드시 밝혀내고 싶다고 했다. 서경 역시 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도망치듯 숨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경은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영진공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협박을 받았던 과정,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을 어떻게 평생 짐처럼 안고 살아왔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도 변명하려는 마음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서경은 자신이 세웠던 침묵의 벽을 허물고 그 벽 뒤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흐름을 마침내 밖으로 끌어냈다. 지원은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조차 오래된 과거처럼 멀게 느껴졌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박건태의 기록을 기반으로 다른 관련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했던 간호사의 흔적도 확인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공원 운영 당시의 서류와 인사기록을 모두 재검토했다.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박건태가 남겨둔 기록과 서경의 진술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했다. 지원과 민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청을 방문하며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있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 잃었던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 부산으로 향하게 된 이유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서 냄새로만 남아있던 무언가가 이제는 분명한 이름과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지원은 민서가 떠올리는 작은 단서들조차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이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찾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열어갔다. 지원은 민서가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감정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민서는 자신에게 남겨진 기억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지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조사되는 동안 지원과 민서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관계를 조금씩 쌓아갔다. 오랜 기다림과 상처의 흔적이 함께 따라다녔지만 두 사람은 그 흔적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려 애썼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를 흔들지 않도록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원은 민서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진공원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여러 단서가 조금씩 드러났다. 일부 인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행방이 묘연했지만 숨겨져 있던 구조는 분명히 실체를 드러냈다. 지원은 모든 과정이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건이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건태가 마지막 기록에 남겼던 바람처럼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렸던 시간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서는 친모와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원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뿌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지원은 민서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환경을 겪었는지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녀는 민서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고자 했다. 결국 지원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묶어두던 질문에 답을 찾았다. 소은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다시 한 걸음 살아갈 힘을 얻었다. 민서 역시 새로운 이름과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음을 느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하루를 함께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 되뇌던 말을 민서에게 건넸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많은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은 두 사람의 삶뿐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에 남겨진 조용한 메시지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거대한 힘을 가진다. 그것은 때로 세상의 모든 벽보다 더 강하고 모든 어둠보다 더 오래 버티며 끝내 서로를 다시 찾아가게 만든다. 어떤 길을 거쳐왔든 사랑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큰 힘이 되었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한 번 더 손을 내밀려는 용기가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